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애청자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복잡하고 다사다난했던 저의 인생을 마치 하나의 촛불처럼 따스하게 밝혀준 소중한 인연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인연들과 이야기를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희망하며 저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지금 다시 되돌아보아도 참으로 복잡스럽고 심란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그토록 복잡한 심경으로 지냈던 이유에는 가난한 가정환경도 물론 한몫 단단히 거들었지만 사실 당시 저는 가난보다 훨씬 큰 문제로 마음앓이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저를 낳아주신 친아버지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비록 규모가 큰 회사까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돈은 많이 벌리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은근히, 아니 꽤나 부자인 사람이었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한 동네에서 버젓이 2집 살림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도 말이 좋아서 2집 살림일 뿐 아버지는 저와 저희 어머니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엄연히 호적에 올라가 있는 정실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란 사람은 호적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간녀네 집에서 지내며 오직 상간녀에게만 가족 대접을 해주었거든요. 당연히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희 집의 생활비를 단돈 10원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 집은 늘상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하필이면 당시엔 제가 어린 나이였기에 저희 집의 생계는 오직 어머니 혼자서 짊어지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물론 어머니께서는 시장이든 식당이든 일자리가 생겼다 하면 어떤 허드렛 일이든 가리지 않고 참으로 억척스럽게 저를 키워주셨지만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외동딸인 저희 뒷바라지까지 해가면서 가난을 벗어 던지실 수는 없었어요. 하물며 아버지가 상간녀랑 같이 지내는 불륜 살림집이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라도 있으면 상황이 조금은 나았겠지만 하필이면 저희 집과 불륜 살림집은 지척인 같은 동네에 자리에 있었으니 저로서는 더더욱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향한 억하심정이 자꾸만 샘솟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상간녀에게 돈을 펑펑 써가며 호강시켜주는 모습이 제 눈에 자꾸만 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엄마가 아버지란 사람이랑 속 시원하게 이혼이라도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불륜 노름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의 생각은 정반대더라고요. 저기 있잖아요, 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랑 속 시원하게 이혼이라도 해버리라는 얘기니? 당연하죠. 그 사람은 저랑 엄마한테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참에 이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물론 엄마도 당장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야 수시로 들었지만
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는 건가 싶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하면 엄마가 더는 속 썩을 일 없을 거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단다. 한번 잘 생각해보렴. 지금이야 너희 아빠랑 그 여자가 불륜 사이로 지내지만 엄마가 이혼을 해주면 둘이 당장에 좋다고 혼인신고부터 올리게 되지 않겠니? 그 다음부턴 이젠 꼴의 정식 부부랍시고 고개 떳떳하게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게 될 테고 엄마는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단다.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아버지라는 사람과 상간녀가 둘이 불륜관계라서 동네 분들한테 뒤에서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지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을 해주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될 수 있게 될 테니 결국 아버지라는 사람과 상간녀한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격이 되어버리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머니의 생각은 얼마 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상간녀가 불륜녀 신세로 살기 싫다면서 얼른 호적 정리를 하고 오라고 닥달을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란 사람은 상간녀의 등세를 못 이긴 나머지 저희 어머니를 찾아와서 거의 구걸하듯 이혼해달라며 애걸복걸을 했거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했지만 말이죠. 그러지 말고 이혼 도장 좀 찍어줘. 요즘 들어 그 사람이 얼른 이혼하고 오라면서 바가지 박박 긁어대는 통에 나도 더는 버틸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아이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 여자한테 가서 똑똑하게 전해. 난 절대로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넌 절대로 정실 부인이 되지 못할 거라고. 앞으로 영원히 첩실 신세로 남아서 불륜녀라는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거라고. 매번 그렇게 외친 어머니께선 소금까지 대차게 뿌려가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매몰차게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란 사람은 비굴한 모습으로 쫓겨나기 마련이었고요. 물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이야 후련했지만 그래봤자 그 후련한 기분은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학교에 가면 아버지라는 사람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아이를 마주쳐야만 했거든요. 심지어 그 집 딸아이, 아니 그 재수탱이는 저와 같은 국민학교 같은 반이었는데요. 가난 때문에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던 저와는 다르게 그 재수탱이는 매일 비싼 메이크업만 입고 학교에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이 첩실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인 그 재수탱이에겐 돈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정작 정실 부인인 저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진짜 외동딸인 저에겐 용돈 한번 쥐어준 적이 없으면서 말이죠. 아무튼 서로가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만큼 저와 그 재수탱이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특히나 당시 저는 재수탱이에게 학급 반장 자리까지도 빼앗긴 입장이었습니다. 그의 반장 선거에는 저와 재수탱이가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요. 그 재수탱이가 학급 친구들에게 피자빵도 돌리고 학용품 세트도 돌리는 바람에 학급 친구들이 반장 선거에서 재수탱이에게 몰표를 주었거든요.
그 밖에도 재수탱이는 늘상 저더러 들으라는 듯이 이런저런 자랑질을 해대기 일쑤였어요. 아버지가 자기랑 엄마한테 뭘 해줬느니 뭘 사줬느니 하는 자랑들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그 재수탱이가 이런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이셨거든? 그때 우리 아빠가 엄마 생일 기념으로 최고급 한우집에 데려가 주셨어. 비싼 최고급 한우라서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더라. 가난하게 사는 누구는 아마 평생 가도 그 맛을 모를 거야. 그렇게 말한 재수탱이는 저를 슬쩍 돌아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당시 제 머릿속에 번뜩 스쳐간 생각은 부럽다거나 질투가 난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음력 생일이 마침 바로 그 무렵이었거든요. 이에 저는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라도 있으세요? 엄마는 가리지 않고 뭐든 잘 먹잖니. 생일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저 집에서 끓인 된장국에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해. 그래도요, 생일에 꼭 챙겨 먹고 싶은 음식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맞다. 그럼 백설기떡을 마음껏 먹어보고 싶구나. 엄마가 어릴 적부터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백설기떡이었거든.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 마음속엔 슬픔의 눈물이 마치 장맛비처럼 대차게 쏟아졌습니다. 생일날 꼭 잡숫고 싶으신 음식이 산해진미가 아니라 흔하고 저렴한 백설기떡이라니. 심지어 그 백설기떡마저 가난 때문에 벌써 몇 년째 통 잡숫지를 못하셨다니. 딸아인 저로서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질 정도의 속상한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수중에 용돈이라고는 달랑 300원밖에 남아있지를 않았다는 점이었죠. 물론 어머니께서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외동딸인 저의 용돈은 빠짐없이 챙겨주셨지만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학교 학용품이나 수업 준비물을 사고 나면 금세 똑 떨어지기 일쑤였거든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일을 앞두고 있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학용품과 준비물을 사는데 용돈을 거의 다 써버렸던 터라 주머니에 딱 300원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생일을 챙겨드리고 싶어하는 저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하셨던 덕분일까요? 바로 이튿날 저에게 백설기떡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날은 교장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는 날이었고 그 기념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들에게 백설기떡 한 덩이씩을 돌리셨거든요. 이에 신이 난 저는 백설기떡 한 덩이를 품에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러던 중 집으로 가는 길 모퉁이에 자리한 빵집이 뜬금없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백설기떡은 준비가 되었는데 생일 촛불은 마련하지 못했더라고요. 하지만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은 딱 300원 뿐이었습니다. 그 300원으로 초를 살 수 있을지 아닐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일단 물어나 보자는 생각에 빵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한참 빵을 만드시던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저기 실례합니다. 오늘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신데요. 혹시 초만 몇 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 초만 몇 개 사겠다고? 너 혹시 다른 빵집에서 이미 케이크를 사놓고 우리 가게로 들어온 거야? 아휴,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이처럼 빵집 아주머니께서는 은근히 불쾌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놓고 아주머니네 빵집에선 초 몇 개만 사려고 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셨거든요. 이에 저는 어려운 사정을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일 케이크 대신 학교에서 공짜로 받은 백설기 떡에 초를 붙여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수중에 300원밖에 없어서 초가 300원이 넘어가면 그마저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제 말에 빵집 아주머니께서는 크게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라고? 딱 300원이요. 그거면 충분하니까 얼른 가서 어머니 생신 축하해드리렴. 그렇게 빵집 아주머니께서는 딱 300원을 받고서는 저에게 생일초를 팔아주셨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아주머니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계산한 돈은 300원인데 포장지에 붙어있는 초 가격은 500원이었거든요. 비록 200원 차이긴 하지만 저에겐 세상 무엇보다 감사한 호의였죠. 아무튼 빵집 아주머니의 호의 덕분에 저는 백설기 떡에 어머니의 연세만큼의 생일 촛불을 밝히며 생신을 축하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의 효심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어렵사리 구한 촛불을 끄셨어요. 그리고는 백설기 떡을 저와 함께 맛있게 나누어 먹으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생일 촛불을 불기 전에 무슨 소원을 빌었는 줄 아니? 우리 딸이 꿋꿋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장차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다. 에이, 엄마 생신인데 왜 저를 위한 소원을 비셨어요? 당연히 엄마를 위한 소원을 비셔야죠. 엄마는 스스로를 위한 소원을 빈 게 맞아. 우리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이 엄마한테 값지고 기쁜 일은 또 없을 테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품고 살던 유일한 희망은 다름 아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소원을 비셨던 거죠. 물론 저 또한 어머니랑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꼭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말이죠. 한편 얼마 뒤 저희 동네에는 아주 뜻밖의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이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는 이야기였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사업비까지도 고스란히 저희 아버지란 사람의 몫으로 떠넘겨졌다고 해요.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는 상간녀와 그 딸아이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선 저에게 딱 한마디만을 하셨습니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니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우린 그저 우리 식대로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이야. 물론 제 생각 또한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하늘께서 마땅히 당연한 천벌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쪽 일이야 어찌되었거나 말거나 저희는 저희대로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인 일이었고요. 이후 저희 모녀는 그 생각 그대로를 실천에 옮기며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외동딸인 저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저는 심한 가난 속에서도 학생의 본분을 놓지 않는 모범생으로 성장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저는 성적 또한 꽤나 좋은 편이었기에 별탈 없이 그대로만 학창시절을 잘 보낸다면 장차 명문대 입학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수능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능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 퇴근길에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갑작스런 상황을 마주한 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용도로 어렵게 모아둔 적금을 몽땅 털어서 수술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로 숨을 거두고야 마셨죠.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이미 세상 모두가 무너지고도 남을 만한 충격과 슬픔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전보다 훨씬 극심한 생활고였죠. 당시 제 주머니 사정은 정말이지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 모녀의 딱한 사정을 알고 계시던 동네 이웃분들께서 장례비를 꽤나 많이 도와주셨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장례식 비용마저도 한참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를 뻔하고도 남을 정도였죠. 당연히 당시 저는 재수 같은 거 꿈도 꾸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같이 살던 새빵마저도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끼니 문제였습니다. 집에 쌀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며칠을 쫄쫄 굶었는지 급기야는 분명 대낮인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핑핑 돌더라고요. 순간 저는 이러다 나까지 큰일 치르겠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전 재산은 딱 1,500원이었죠. 물론 그나마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았기에 저는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라면이라도 사다가 허기를 달랠 작정이었지만 길을 걷다 보니 어디선가 빵 굽는 내음이 너무나도 고소하고 달콤하게 풍겨오더라고요. 어릴 적 300원에 초를 팔아주셨던 바로 그 빵집에서 풍겨오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그 향기에 이끌려 마치 홀린 듯이 빵집으로 들어갔고, 빵집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신 눈치셨어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너 그때 그 아이구나. 어머니 생신날 백설기떡에 생일 촛불 밝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 녀석 말이다. 네, 맞아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시네요. 내가 어떻게 널 잊을 수가 있겠니. 그날 너한테 초 몇 개만 덜렁 쥐어서 보내놓고 이 아줌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후회를 했었는지 몰라.
아유, 케이크라도 하나 챙겨서 보낼 걸 하고 말이야. 아니에요. 그때 아주머니 덕분에 어머니 생신 잘 챙겨드릴 수 있었거든요. 저 아무튼 제가 배고파서 그러는데 일단 곰보빵 하나만 주세요. 정말 곰보빵 하나면 되겠어? 아유, 보아하니 꽤나 많이 굶은 모양인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제가 가진 돈이 딱 1,500원밖에는 없거든요. 그래, 일단 알겠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렴. 아주머니께서는 이런저런 빵들을 한가득 포장해서 제품에 하나를 안겨주셨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1,000원짜리 곰보빵 하나뿐이었는데도 말이죠. 빵집 아주머니께서는 이번에도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미안할까봐 이런 선의의 거짓말까지 덧붙여가면서 말이죠. 어제 팔다가 남은 빵들이야. 우리 매장에선 당일 만든 빵만 판매하는 게 원칙이라서 남은 빵들을 가지고 있어봤자 골칫덩이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서 마음껏 먹으렴. 물론 저는 빵집 아주머니께서 두 번째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보답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돌아섰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유, 저기 잠깐만. 너 혹시 일자리 안 필요하니? 안 그래도 마침 매장에 직원이 하나 필요한 참이었거든. 일하다가 빵집이 적성에 맞는다 싶으면 이 아줌마가 직접 제빵 기술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아주머니네 빵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힘든 사정을 모두 헤아려 보시고선 먼저 일자리를 제안해 주신 아주머니의 마음도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물론 처음에는 진짜로 당장의 생계 문제와 아주머니를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빵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빵집 일이 제 적성에 아주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의 수제자가 되어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장차 저만의 빵집을 개업하겠노라는 꿈까지 품게 되었죠. 심지어 저는 그 빵집에서 꿈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배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빵집의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요. 저랑은 동갑인 나이였고 멀지 않은 지역에 자리한 대학교에 다니는 미대생이었어요. 당연히 꿈 또한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것이었고요. 다만 처음에 저는 좀처럼 그 남자와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운동 같은 예체능 계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길이었기에 그 남자 또한 당연히 부잣집 아들일 거라고, 부잣집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세상 경험을 해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라고. 당시 저는 정말 딱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지 뭐예요. 제가 왜 화가를 꿈꾸게 되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집이 워낙에 가난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체능 쪽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쪽도 제가 부잣집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예체능 쪽 학생들이 대부분 부잣집 자녀들이니까 그런 시선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치만 저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에요. 애초에 절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는걸요. 사실 저는 고원 출신입니다. 그런 제가 화가의 꿈을 꾸게 된 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저에게 드리워져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고 오직 가슴 설레이는 행복만 남거든요. 그 남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화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저랑 마찬가지인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날 그 대화를 계기로 일종의 동병상련을 느끼게 된 저와 그 남자는 빠르게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장차 화가가 되어서 크게 명성을 얻기 전까지는 힘들고 배고픈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화가들도 명성을 얻기 전까진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곤 했었으니까. 더군다나 나 같은 경우는 뒷바라지 해주실 부모님도 안 계신 입장이고. 그럼 내가 자기 뒷바라지를 해주면 어떨까? 어이, 설마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맞아.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 만큼 자기의 꿈 또한 나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 그니까 나랑 결혼하자. 내가 빵집게 옆에서 뒷바라지 해줄게. 우리 두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야. 얼마 뒤 저는 그이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며 신혼부부가 되었고, 또 얼마 뒤에는 제과제빵 시험에 합격해서 정식 제빵사가 되었어요. 그러고는 그동안 저축한 월급에 대출금을 더해서 마침내 저만의 작은 동네 빵집을 차렸죠. 다만 가난한 형편이었기에 신혼살림집을 따로 마련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빵집 한편에 자리한 창고를 방으로 개조해서 그곳에 신접살림을 들였을 뿐이었죠. 물론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장차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한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랬던 저희 부부의 행복이 처음으로 흔들리게 된 건 결혼 생활이 5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의 일이었어요. 그 모든 재앙은 아주 사소한 일상의 징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여보? 며칠 전엔 붓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요즘 들어 툭하면 혼자서 넘어지지를 않나. 밥 먹을 때도 계속 젓가락 떨어뜨리고. 그러게.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동안 괜히 걱정할까봐 별말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일이 종종 있거든. 여기저기 근육 경련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에 저희 부부는 즉시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아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저희 남편이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루게릭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루게릭병은 희귀병이자 불치병으로서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다가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병입니다. 일단 발병하면 평균 생존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기도 하고요. 물론 관리만 잘하신다면 평균 생존 수명보다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 벌써부터 너무 낙담은 하지 마세요. 루게릭병 환자분들의 경우엔 세상 그 무엇보다 보호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낙담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관리를 잘하면 남편이 이 세상과 제 곁에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데 벌써부터 낙담할 필요까진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희 남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간호와 관리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겨울에는 근육이 꽤나 많이 굳어버린 바람에 이미 혼자선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야 말아버렸거든요. 설상가상 그 와중에 저희 빵집 또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동네 빵집들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대세가 되어버렸거든요. 하물며 저는 동네 빵집을 운영해서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모두 책임져야만 하는 입장이었어요. 당연히 걱정과 고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물며 빵집의 위기마저도 저희 남편의 병세처럼 아주 빠르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장사가 거의 되지를 않아서 수익을 거두기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기 일쑤였거든요. 당연히 이런저런 공과금과 심지어는 카드값이 연체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카드값의 대부분은 남편의 병원비였고요.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저는 카드 회사로부터 연체대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고 말미를 조금 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며 사정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에 저는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이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전화를 끊는 둥 마는 둥 하며 급히 매장을 돌아보았는데요. 그날 저희 매장을 찾아주신 손님은 유달리 허름하고 키가 작은 초등학생 소년이었어요. 혼자 빵 사러 왔니? 부모님께서 심부름 시키신 모양이구나. 아니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편찮으신 할머니랑 둘이서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대답한 소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쭈뼛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년의 모습이 좀처럼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어릴 적 저 또한 빵집에서 쭈뼛거렸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물며 그 소년이 품고 있던 사연마저도 어릴 적 저의 사연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쭈뼛거리던 소년이 마침내 크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이 저희 할머니 생신이셔서 그런데요. 초만 살 수 있을까요? 그제서야 저는 소년의 작은 손에 초코파이 한 개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초코파이 한 박스도 아니고 초코파이 딱 한 개 말이죠. 물론 저는 소년의 손에 들린 초코파이가
어떤 용도일지를 아주 훤히 꿰고 있었어요. 지난날에 제가 학교에서 얻은 백설기 떡으로 어머니의 생일 케이크를 대신했었다면 그날의 소녀는 초코파이 한 개로 할머니의 생일 케이크를 대신하려고 했을 테죠. 그 초코파이에 촛불 밝혀서 할머니 생신 축하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네, 맞아요. 제가 생일 케이크를 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케이크 삼아서 촛불을 꽂아드리려고요. 근데 혹시 초가 많이 비싼가요? 저희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초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딱 500원밖에 없거든요. 이처럼 당시 그 소녀는 주머니에 동전 몇 개 달랑 있는 사정마저도 어릴 적 저와 꼭 닮아 있었고, 그런 소년을 보며 저는 자연스레 어릴 적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빵집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아주머님께 받았던 은혜를 지금에서야 저 소년에게 대신 갚아주라는 하늘의 뜻인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빵집 아주머니께서 베풀어 주셨던 호의 그대로를 소년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너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어제 만들어 놓은 케이크가 하나 있는데 그냥 폐기하자니 너무 아까워서 곤란해하고 있던 참이거든. 우리 매장은 당일 만든 빵만 판매하는 게 원칙이라서 어제 만든 케이크는 팔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냥 폐기하자니 먹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나중에 벌 받을 거고. 그러니 우리 꼬마 친구가 아줌마를 조금만 도와줄래? 어제 만든 이 케이크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해드려. 물론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케이크는 어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만든 것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지난날 빵집 아주머니께서 며칠을 쫄쫄 굶은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선의 그대로를 따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어제 만든 빵이라 처치 곤란이라면서 제품에 하나를 안겨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어제 만든 케이크라면서 그 소년에게 일종의 선물을 해준 셈이었죠. 저의 선물을 받은 그 소년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아주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날의 저처럼 허리 숙여 꾸벅 감사 인사를 남겼죠.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씩씩하던지 어릴 적 빵집 아주머니께서 제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 소년 덕분에 저 또한 그날 하룻밤을 흐뭇한 미술을 머금은 채로 곤히 잠들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들 당시 제가 직면해 있던 현실적 고충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기록적인 적자를 계속 쌓아나갔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자연스레 폐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폐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더 이상의 적자는 쌓이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동시에 저에게는 제빵 자격증이 있으니 빵 공장에 취업을 해볼 수도 있는 일이었고요. 다만 제가 섣불리 폐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의 간호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간병인을 들일 수 있을 리가 만무한데, 그런 상황에 제가 공장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혼자선 거동도 못하는 남편을 챙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국 카드 회사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연체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통첩이었죠. 그 최후 통첩을 받으며 저는 그만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행여 방에 있는 남편이 듣기라도 할까봐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느 낯선 여성분이 가게 문을 열고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이에 저는 10원 한 장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급히 눈물을 닦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야 말았어요. 그 여성 손님분의 첫마디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빵을 사러 온 게 아니라 그저 편지 한 통을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순간 저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졌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은 채로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관공서에서 공과금 독촉장을 주시려고 일부러 직접 찾아오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근처 학교에서 나왔어요. 저희 반 학생 하나가 이번 학예회에 사장님을 꼭 초대하고 싶다면서 초대장을 준비했길래 제가 담임 선생님으로서 대신 전달해 드릴 겸 이렇게 직접 찾아뵌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이셨구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제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라서요. 근데 누가 저에게 학예회 초대장을 보낸 건가요? 일전에 사장님께서 생일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던 남자애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사장님께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면서 초대장을 준비했어요. 그 녀석이 학예회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가 대신 초대장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 아이 성의를 봐서라도 모쪼록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그렇게 전달받은 학예회 초대장이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가 그 소년에게 베풀어 준 건 아주 작은 선물이었을 뿐인데 소년은 그 작은 선물을 기억하고선 저에게 보답을 해주고자 학예회에 초대를 해준 것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학예회에 참석을 했고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그 소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사한 조명을 받으며 장례를 잠시 둘러보던 소년은 객석 한가운데 자리한 저를 발견하기가 무섭게 아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러고는 무대에 준비되어 있던 마이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 학예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초대장을 받고 찾아와 주신 빵집 아주머니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날 아주머니한테서 선의의 케이크를 받고 나서 며칠 뒤에 할머니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났었어요. 힘들게 장사하시는 가게에서 값도 치르지 않고 케이크를 가져왔다고 말이죠. 그렇게 소녀는 사전에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공짜로 케이크를 받아왔던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께서 크게 화를 내시더니 지금이라도 값을 치르고 오라며 쌈짓돈을 탈탈 털어서 그 소년의 손에 쥐어주셨지만 소년은 차마 그 돈으로 케이크 값을 치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빵집으로 향하는 내내 망설이고 또 망설였어요. 아주머니께서 제 딱한 사연을 아시고 선의의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단 건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할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케이크 값을 치르게 되면 할머니 약값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할머니의 약을 사고야 말았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그런 소년의 이야기는 객석의 자리에 있던 모든 학부모님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다들 소년의 사연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한편으로 소년을 도와준 마음씨 좋은 빵집 주인장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눈치들이셨죠. 그런 와중에도 소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마땅하다고 말이죠. 저희 할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가장 잘하는 일로 아주머니에게 마음의 보답을 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저의 연주는 빵집 아주머니에게 전해드리는 감사의 음악입니다. 말을 마친 소녀는 손에 들고 있던 하모니카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날의 연주는 음악을 모르는 제가 들어도 아주 훌륭한 음악이었어요. 저에게 마음의 보답을 해주고자 하는 소년의 갸륵한 마음씨가 담겨있기에 더더욱 감동적인 음악이었지만, 그런 점을 빼놓고서라도 연주 자체만이라도 무척이나 뛰어난 것이었죠. 그 녀석의 자그마한 체구 어디에 그토록 대단한 재주가 숨어있던 건지 궁금해질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심지어 소년의 음악이 감동시킨 건 비단 저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부모들이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며 소년의 연주를 경청했거든요.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연주를 마치기가 무섭게 모든 학부모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박수에 정중한 인사로 화답한 소년이 무대에서 뛰어내려 곧장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제 앞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소년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저에게 다시금 감사 인사를 해주었죠. 그날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속상한 기분이었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가족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정작 제가 할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초코파이에 촛불을 꽂아드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케이크를 선물해 주신 덕분에 할머니의 생일을 잘 챙겨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이 아줌마도 어릴 적에 너랑 똑같은 처지였던 적이 있었어. 그때 받았던 도움을 너한테 돌려주었을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초대해줘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워. 이 아줌마가 들어본 음악 중에 최고였거든. 제가 그렇게 말하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자 모든 학부모님의 박수갈채가 이번엔 저를 향해서 쏟아졌는데요. 그날의 박수갈채는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년의 연주와 이야기에 감동한 학부모님께서 학교로 들어가는 모든 단체 주문을 저희 빵집으로 몰아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또한 오며 가며 저희 빵집의 단골 손님이 되어 주었고요. 덕분에 저희 빵집은 폐업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것을 넘어서 오래지 않아
지역 맛집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원래 동네 장사라는 게 그 동네에 사는 아주머님들의 입소문이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동시에 동네 아주머님들의 대부분은 학부모이거나 초등학생 조카를 둔 이모 또는 고모님이게 마련이고요. 저희 빵집이 지역 맛집으로 거듭나게 된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학예의 무대에서 모든 학부모님을 감동시켰던 덕분에 저는 학부모님이자 동시에 동네 거주민인 분들을 단숨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즉, 제가 그 소년에게 베풀었던 케이크 선물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크나큰 보답이 되어 되돌아온 셈이었죠. 물론 저의 제빵 솜씨가 나름 뛰어났던 것도 지역 맛집으로 거듭나는 일에 아주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줄도 잘 몰랐던 작은 무명 빵집에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 봤더니만 심지어 빵맛까지도 썩 괜찮은 상황이었으니 사연을 듣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서 그날부로 모두 단골이 되어주셨던 것이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갑부나 떼부자가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저 그동안 밀린 모든 연체금들을 청산할 수 있었고 장차 남편 병원비와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차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겠다. 더욱이 저와 저희 빵집이 모든 이웃분들의 칭찬과 사랑, 그리고 애정을 듬뿍 받게 되었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로써 훌륭한 어른이 되겠노라고 했던 어머니와의 약속 또한 지키게 된 격이었죠. 게다가 저희 남편의 건강 상태도 요즘 들어 부쩍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 움직이지 않는 두 손을 대신해서 입에 붓을 물고서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제 입장에선 그 정도면 더 바랄 것도 없답니다. 루게릭병 환자는 평균 3년에서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저희 남편은 거의 10년째 생존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붓을 입에 물고서라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예후가 좋다는 걸 뜻하는 징조이기도 하고요. 한편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던 그 소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어요. 학예의 날 선보였던 하모니카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니만 음악 쪽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독지가의 후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소년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던 날, 저는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직접 공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에 정성 들여 만든 하모니카 모양 케이크에 촛불을 밝혀서 소년에게 선물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할머니는 이 아줌마랑 너를 후원해주시는 독지가분과 함께 잘 보살펴드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장차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야 한다. 네, 아주머니. 정말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때 아주머니의 빵집으로 들어가게 된 건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학예 무대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다 하더라도 포기해버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겐 천사와도 같은 은인이셨어요. 아유, 녀석도 참. 고맙다는 인사를 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니?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얼른 촛불부터 끄렴. 이 케이크는 아줌마가 너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너만의 특별 케이크란다. 그날 소녀는 환한 미소로 제가 준비한 케이크의 촛불을 훅 불어 껐고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물론 저와 그 아이는 지금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프랑스 사이의 국제전화 비용은 꽤나 비싼 편이지만 그 아이와의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정도 비용은 하나도 아깝지 않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저의 은인인 빵집 아주머니와 프랑스에서 열심히 유학 중인 그 아이에게 바치며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